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산교당 봉산 이경식 교도 함께했습니다. 봉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봉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원불교 만난 이야기, 특히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을 다룬 이 소태산 평전 책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원불교에서 원불교와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책을 쓰시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려고 안간힘을 쓴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일찍이 원불교를 만나서 고산 이은건 종사님 모시고 또 공부했던 얘기도 나눴습니다. 돌아볼 때 원불교를 만나서 함께 공부하면서 추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서울 교당 거기에서 이제 그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을 연원으로 해서 입교를 하고, 그래서 갔을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부에 계신 어른들이 참 그야말로 줄줄이 다녀가셨어요. 예.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라든가 범산 이공전 종사님이라든가 무슨 뭐 숭산 종사님, 뭐 그 한산 이은석 교무님 뭐 많이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 교당에 있어도 총부에 어떤 어른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뭐 개성이랄까, 또 그분들의 그 공부하신 그 말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까이서 자주 들었죠. 예. 뭐 그렇게 지냈던 것이 상당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은 무슨 대학생 뭐 회가 있고 또 뭐 청년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당시는 네. 그 교회라고 하는 거, 대학생 중심으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제가 거기서 문예부장을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역시 글을 쓰는 일에 네. 또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거기서 그 회지를 냈는데 회지 이름이 그 원우, 뭐 둥글 원자에다 이제 말하자면 그 버두자에서 이제 원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범산 종사님한테 그 예. 붓글씨로다 이쁘게 좀 원우라고 이렇게 써달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걸 내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그 교회 그 주로 대학생들입니다만 함께 뭐 관악산, 서오릉 이런 데로 네. 이제 소풍을 가서 즐기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하나 잊지 못할 것은 그때 한산 이은석 교무님하고 고산 종사님하고 같이 그때 종교계라고 하는 네. 그 말하자면 우리 종교와 종교인의 무슨 그 소통할 수 있는 마당, 네. 그래서 종교계를 창간하게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고산 정사님이 너 글 잘하니까 이것 좀 와서 해라. 그래서 뭐 거기다 제 글도 실어주고 뭐 이것저것 심부름도 시키시고 그랬는데 신이 나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다니고 예. 또 어느 때는 그 딴 종교 단체로 가서 그 기사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 기독교 쪽도 가가지고선 거기서 기사를 제가 네.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네.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그 지금 서울 교당에 계신 법산 이법선님하고 이제 저보다 조금 그분이 이제 원불교는 먼저 들어오셨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학년 후배고 그랬습니다만
같이 그 어린이 지도를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 어린이들 모아놓고 네. 제가 저 무슨 그 우리 교리를 개사식으로 해서 어린이 그 동요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그런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불교나 원불교의 그 설화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어린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상당히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참 그 이법선 씨나 또는 이제 뭐 김윤중 형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은 그때 일이 그냥 아주 아름답게 또 떠올라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부터 벌써 문학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이 원불교 안에서 어떤 교단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또 직접 관여도 하시고 어른 모시고 또 종교계 그런 활동들도 하시고 어린이 교화까지 열심히 하셨군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봉사님이 또 많은 책을 출간하시고 원불교 문학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사님은 교단 내에서도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이 원불교 문인협회 또 회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불교 문인협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0년. 1990년에 이제 당시는 그 교무님들 중에서 문학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총부 그 중앙총부 전주 군산 그 부근에 사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문인협회를 만드시고 그 5년 후인 1995년에 원불교 문학이라고 하는 회지도 이제 내시고 그랬어요. 저는 상당히 초기부터 그 참여를 했습니다만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참여한다고 해도 무슨 총회나 이런 거 있으면은 더러 익산 내려가게 되고 무슨 그분들끼리 무슨 월 말 모임도 갖고 무슨 뭐 발표도 하시고 뭐 재밌게 어디 소풍도 가시고 그러셨던 모양인데 저는 그 서울서 그 하기에 물리적으로 다 지금같이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렵긴 했죠. 아까 말씀드린 서울문인회는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원불교 문인협회가 처음 만들어진 1990년으로부터 따지면은 15년 뒤에 서울문인회가 만들어졌는데 서울문인회 성격이 좀 특이한 것이 독립된 문인단체의 성격도 있으면서 원불교 문인협회의 무슨 서울 지부 같은 그런 성격도 가지는 그런 좀 이중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총부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던 문인협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밤낮 거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 그 문인들이 많이 출가든 재가든 많은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 전주, 군산 뭐 거기서만 모여서 그 안방부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서울을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문인회를 무슨 지부 비슷하게 그러면서 사실상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된 그런 모임으로 했었죠. 지금은 그 원불교 문인협회에서는 원불교 문학이 나오고 서울문인회에서는 따로 소태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뭐 신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두 살림이 됐는데 그 두 살림이 어떤 부분은 겹쳤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헤어졌다가 서로 그런 그 뭐 충돌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 협력 관계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또 발전해 그렇습니다. 나가는 어떤 두 기류가 되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문사부도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 뭐 월간 원광도 이쪽으로 다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뭐 새가 좀 커졌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원불교 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봉사님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문인협회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점이 원불교 문학이라고 하는 걸 그 전에 나왔던 걸 쭉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불교 문학이 뭐야? 근데 원불교 문학이라고 하는 회지에 실린 작품들도 보면은 그냥 뭐 일반 사회의 그 문인 모임들, 동호인 모임들 또는 뭐 일반 사회 신문 뭐 이런 데 실려도 전혀 원불교라고 하는 그런 컬러가 없이 실리는 만한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원불교 문학이라고 해서 실어놓고 뭐가 원불교 문학이야?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원불교 교도라는 거예요. 그럼 원불교 교도가 쓴 시, 수필, 소설은 그건 다 원불교 문학이냐? 그건 어디에서도 뭐 불교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작품을 불교 문학이라고 하거나 기독교 믿는다고 기독교 문학이라고 쳐주질 않거든요. 그럼 원불교 문학이 뭐야? 그래서 원불교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부터 우리 해나가야 되겠다. 네. 원불교 문학의 정체성을 찾아야겠다. 상당히 지금 조금 학술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좌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원불교 문학 그게 15호인가에 집중적으로 그 좌담교사도 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원불교 문학과 불교 문학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노상 그 갈등이 있는 거와 비슷한 것이죠. 원불교 문학은 불교 문학하고는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진로를 정하자. 또는 개벽 종교라고 하면은 뭐 천도교라든가 증산교라든가 이쪽하고 뭔가 다른 원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개벽 코드가 네. 있어야지 이 원불교의 개벽이지 동학 천도교의 개벽 또는 증산도의 개벽을 갖다가 써서 우리는 무슨 아류 개벽 종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안 되듯이 네. 원불교 문학도 어떤 면에서는 불교 문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 개벽을 키워드로 본다면은 딴 개벽 종교들하고 겹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원불교만의 정체성을 찾자.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제법 하고 그래서 이제 원불교 문학 15, 16호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는 특집 그 기사를 만들기도 하고 네. 이제 그랬죠. 예.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변화와 또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던져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문인협회장을 하면서 원불교 100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원불교 문인으로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 할까 하다가 초기 원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종사님이 이제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다. 네. 이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그 한식 구절로 탁 짚어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원불교 문학은 시작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후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이에 원불교 문학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이거 우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상당히 큰 책으로 다 2권을 낸 것이 대종사님의 그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요걸 나눠가지고 청풍월상시 요것을 김광원 그 교도님이 봄바람에 달이 뜨면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꼭 청풍을 갖다가 막 맑은 바람 이렇게 하지 말고 4월이니까
봄바람에 달에 뜨면 아이고 멋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만을 모아가지고 예. 대종사님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시만을 모아가지고 봄바람에 달에 뜨면 이렇게 해서 이제 두툼한 걸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문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예. 온누리가 절로 박도다. 만상자연봉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권을 내고 그것이 두 권이 다 원기 100년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1월 달에 나오고 하나는 12월 달에 나오고 이래서 그 1년 내에 그 두 권을 내면서 정말 좀 힘들었지. 정말 한 권도 아니 두 권을 한 해에 이렇게 낸다는 건 정말 굉장한 그 작업과 인고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원광이나 원불교 신문이나 옛날처럼 회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을 다 훑으면서 쓸만한 작품들을 이제 뽑아서 선별하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현대 작품들은 여러 사람들이 원불교 신문이나 소태산 문학, 뭐 원불교 문학 이런데 발표했던 것을 모두 놓고 선별 작업, 선정 작업을 아주 브라인드 심사까지 해가면서 거창하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원불교 문학의 정체성 또는 원불교 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렇게 지금 하나의 문제를 던져준 것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 문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느냐 또는 이미 찾았느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장담할 처지는 아닙니다. 봉사님은 국어문학과를 졸업하고 고전문학을 전공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종교 문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또 연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전공한 것은 이제 국문학 중에서도 고전문학이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고전문학하면 뭐 신라 때의 향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고려 때 가요도 있고 조선조의 뭐 시조나 가사나 뭐 쭉 나오는데 고소설도 많고 그런데 대종사님 내지 그 원불교 초기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회보 등에 실렸던 작품들은 고전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엄격히 따진다면 요즘은 이제 개화기 문학 이래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미 20세기에 들어섰으면 그때부터는 현대문학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따지면 현대문학이죠. 그러나 대종사님의 가사 작품을 비롯해서 초기에 하셨던 그 작품들, 회보에 실렸던 작품들은 현대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전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식이고 그런 어중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개화기 문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종사님이 뭐 조웅전을 보고 뭐 박태보전을 듣고 뭐 이러면서 뭐 발심을 하시고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가 하는 고전문학하고 맥이 닿네. 또는 이제 가사 뭐 탄식가 뭐 경축가 뭐 회성곡 막 이제 그 부르시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바로 가사문학 이게 내 전공에 속하는데 이 가사문학 하셨네.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정통 고전문학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개화기 문학으로서 대종사님 문학 세계를 내가 해볼만 하구나. 또 당시는 그 원대 계시던 박항식 교수님이 대종사님의 가사에 대해서 슬쩍 언급한 것이 원광에 한번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뭐 연구 논문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저 에세이 비슷하게 이렇게 좀 하신 것이 있었지만 대종사님의 문학 세계에 대한 연구는 그야말로 황무지였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손을 댔는데 처음에 쓴 것이 소태산 가사문학 시론 해가지고선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그 어떤 그 대학의 학회지에 그걸 이제 실게 됐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론이라는 건 시험 삼아서 쓴 논문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왜 시자를 넣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연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험 삼아서 써본 거라고 시자를 썼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 시자를 썼어 그러시는데도 시자를 안 뺐어요. 이건 시론이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할 때 시론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것이지 감히 대종사님의 문학 세계를 그 가사 작품을 내가 뭐 평가하고 재단하고 건방진진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수십 년 연구해 오면서 소태산 평전과 같은 그런 특별한 책을 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와 문학이 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딴 예술의 분야,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쪽은 그쪽 나름으로서 그 종교와의 관계를 이제 또 어떤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학 쪽에서 얘기하기로 한다면 조금 그 아전인수격의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종교는 문학 쪽에서 보면 콘텐츠입니다. 예. 네. 그 문학의 콘텐츠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하죠. 그러나 아무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매한 종교라고 해도 문학 쪽에서 보면 그저 우리가 다루는 콘텐츠에 불과한 것이죠. 그 중에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또 종교 쪽에서 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미술 하는 사람 뭐 조각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음악하는 사람은 뭐 성가나 무슨 뭐 오페라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의 각 장르로 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저는 전에 쓴 논문에서 동반자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종교 쪽에서 보면은 동반자라고 하는 말에 그 문학이 너무 건방지게 나온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문학 쪽을 다독거리려면 그렇게 해야지 맞겠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종교가 하는 내용물이라고 하면은 문학은 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아시다시피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시원찮으면 지값을 못 받아요. 그렇죠. 팔리지도 않고 또 포장은 아주 그럴듯한데 막상 열어보면은 과대 포장이 돼가지고 뭐 까도 별로 뭐 그 내용은 부실하거나 조그만 거 하나 들었는데 그냥 포장을 몇 겹으로 하거나 양쪽에서 문제가 이제 있듯이 종교와 문학의 관계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을 문학에 잘 포장을 해서 그 가치를 몇 배로 올려주고 또 문학은 사실상 그 콘텐츠가 부실한데 겉만 번지르하게 해놓으면은 생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을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그러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종교는 이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이 콘텐츠, 무한한 콘텐츠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문학 속으로 다 받아들이고 여기다 포장을 하는 것은
뭐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둘의 관계를 그렇게 보면 어떨까? 저는 그것을 음식으로 말하면은 영양하고 맛 네. 관계로 봐서 종교가 영양가를 공급하고 문학은 어떻게 맛을 내느냐. 아무리 영양가가 많아도 맛없는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또 맛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라면은 그것은 또 우리가 취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둘의 협력, 이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한다면은 네. 진짜 요새 말로 윈윈 할 수 있는 네. 길이 열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봉사님이 문학을 통해서 원불교를 최대한 포장을 정말 잘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종사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봉사님이 쓰신 책들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원불교에 관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종사님으로 이제 한정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사님의 그 문학 세계에 쓴 거 이것이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다 이제 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편 소설 소태산 박중빈 제 나름으로서는 어떻게 좀 대중적으로 다 이것을 대종사님을 알릴 길이 없을까 네. 하다가 소설이면 좀 읽어줄까 그래서 그걸 냈는데 제가 무슨 작가로서 대성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또 좀 어렵게 썼나 이런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거 낸 출판사가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평전을 냈는데 평전을 내면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좀 널리 보급이 돼서 대종사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지금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그 소설은 절판 상태가 됐습니다만 가끔 저한테 그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이 평전 소태산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이하무가 쓴 소태산 박중빈 소설은 어떤 거야? 그것도 읽고 싶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팔릴 수 있어가지고 출판사서 다시 또 2세, 3세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뭐 어떤 책을 쓰시던 그 책의 근간에는 결국 원불교와 소태산 대종사님이 크게 또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문학가로서 대종사님을 또 재발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닌 문학가로서 했던 소태산 어떤 분인가요? 대종사님은 의도적으로 그 설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사 작품이나 또 이제 한시나 뭐 다 그렇습니다. 특히 가사 작품들 보면요, 그것을 읽는 작품이 아니고 네. 본래 가사가 옛날 그 조선조 중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기나긴 뭡니까 송강의 관동별곡 같은 거 그 긴 건데 그것을 다 암송해가지고 노래로 부른 거예요. 예. 기녀들이 한 거예요. 야, 뭐 판소리 뭐 몇 시간을 그걸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초기에 그 가사 작품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거예요. 구송이죠. 예. 노래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작곡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대종사님 법설 속에는 설화가 많이 나와요. 주로 보면 영광 지역에 있던 그 설화 무슨 뭐 멍바우 얘기라든가 뭐 최일양대 얘기라든가 그러면서 이 변산에서 오래 계시면서 변산 주변에 있는 가사들, 변산 주변에서 나온 전설들, 그 인물 전설도 있고 이제 불교 설화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문학적 활용이 당신 지은 것도 있고 네. 이미 설화로서 정착된 것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하시는데 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가치. 네. 제가 뭐 문학 작품을 쓰는 건 부실하더라도 문학을 보는 눈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대단하네. 이게 대종사님이 저는 하나의 종교가로서의 그 대종사님은 또 별도로 있지만 문학가로서의 소태산이라고 하는 문학가. 저는 그리고 소태산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슨 뭐 셰익스피어 문학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소태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문학 유산의 그 한 귀퉁이는 적어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치가 있다. 네. 종교라고 하는 가치 말고 순수한 문학적 가치로도 충분히 그런 한 자리는 차지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예. 원기 99년에 원불교 3대 종법사셨던 대산종사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대산종사님의 삶을 칸타타로 선보였는데요. 이 구말리 하늘에 봉황이 날다라는 제목이 칸타타 공연에서 봉사님이 직접 작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됐습니까? 네, 이제 칸타타라고 하면은 본래 이제 뭐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만 본래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그 성악곡들의 어떤 집합 같은 거 예. 그런 거였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합창이 많이 들어가고 독창도 들어가고 뭐 하면서 자연히 그 칸타타가 그 전에 뭡니까 오라토리움 뭐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가사, 그 가사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의 극본, 대본의 개념으로서 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 가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대본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만 사실은 정산종사 탄백 기념으로다 서기 2000년에 탄백 기념 행사 중에 국립극장에서 그분들은 그러더군요. 총체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뭐 무용도 하고 또 그 뮤지컬식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것은 그 무슨 그 가면극 비슷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라고 붙일까? 그런 것은 또 그 시를 넣어 가지고 했으니까 뭐 시극 뭐 이러기도 하다가는 모르겠다. 총체극 이것저것 그냥 잡탕을 만들어 놨으니까 총체극이다. 아무튼 그 총체극으로서 달아 높이금 돋으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본을 이제 제가 썼거든요. 예. 그 대본을 쓸 때 저를 꼬드겨 가지고 쓰라고 옆에서 계속 그 부추긴 사람이 예. 이정근 교무님이셔요. 이정근 교무님이 총체극 그거 하면서 뭐 맡으신 게 있어가지고 저를 찍어가지고 이거 봉사님이 써주셔야 된다고 계속 이제 그러는 바람에 얼결에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그걸 쓰고 예.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산종사 탄백이 되니까 이미 세월은 엄청나게 흐르고 저는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이정근 교무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그때 원음 합창단 그 합창단 단장을 맡게 되신 그 합창단 말하자면 그 멤버들 한 서너 분하고 네. 이렇게 인사동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정은 교무님하고 둘이만 많은 줄 알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임여심 진타원 임여심 그 합창단장님이 그때는 이제 차기 합창단장으로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을 때인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아마 이정은 교무님을 꼬드기신 것 같아요. 이정은 교무님이 그 정산종사님 때 하던 것이 있으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하라고 그렇게 붙여주고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붙여주고. 전 예, 못합니다. 네. 전 이제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이미 나이도 먹다 보니까 그런 거 해낼 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자꾸 이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자락 깔아놓고 왔죠. 그러면 보다 젊은 분들을 찾아보세요. 언제까지 몇 달 동안은 여유가 있다. 찾아보시고 하다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이제 왔어요. 네. 이제 저한테 부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딴 사람 알아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 뭐 다 알아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상당히 비중을 실어주니까 아 이것도 영광이야 하면서 또 그냥 그걸 한 것이죠. 예. 그 정산종사 100주년 단백대 한 그 다라누피금 도드샤하고는 그 칸타타라고 하는 형식을 요구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총체곡이니까 쉽게 말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이런 식이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자유롭게 뭐 어떤 거는 그 우리 성가 가사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뭐 길게 좀 늘어지게도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칸타타라고 하는 그 음악의 형식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었죠.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해내시고 정말 성황리에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공연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 뿌듯하셨다고 하는 건 뭐 그냥 인사 말씀으로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뿌듯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그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가사를 정확히 전하는 거. 근데 요즘은 참 다행히 그 한쪽에 그 양쪽에 자막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예. 음악을 들으면서도 자막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돼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가사 전달이 그 음악에 완전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가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사가 거기서는 하나의 내용물이고 이건 포장인데 포장이 화려하고 포장을 뜯다 보니까 그 내용물이 어디 있는지 이 내용물 찾기가 이렇게 힘들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대본을 쓴 저로서는 그 부분이 아쉬웠죠. 그러고 보면 봉사님은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정산종사님 또 대산종사님까지 이 세 분 성인의 성자의 또 큰 뜻을 이렇게 극으로 또는 뭐 공연으로 또 가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일에 정말 큰 주인의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보태졌는가. 근데 또 혹시 제가 방향을 잘못 틀었는가 하는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소태산 평전 출간 비롯해서 앞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또 계획과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제 휴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은덕문화원에서 했던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를 하신 어떤 분이 다음번은 정산평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요새 애들 말로는 빵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빵 터졌었죠. 근데 저는 속으로 뭔 소리야? 네. 그 노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하지 않고 이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 노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점도 있죠. 어떤 그 생각이 성숙해지는, 노숙해지는 그런 예. 측면도 있고 또 그 젊은 시절에는 객기랄까 치기랄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냥 그 뭐지 멋있대 보고 뭐 소리도 질러보고 뭐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그 안정을 이루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그 성숙한 눈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꼭 그 늙었다고 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내 역할은 끝났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지쳤기 때문에 또 이제 쉬다 보면은 지금 윤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건강이 허락하고 또 지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선 뭐 그 암기력 같은 거, 평균 쓰면서도 그 자료를 어디다 이렇게 보고 요거 다음엔 내가 이거 써먹어야지 해놓고선 그 다음은 그 생각은 나는데 어디 있었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서재를 다 들들 뒤지고 그냥 그 파일을 다 뒤지고 이래가면서 그 헛고생한 그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젊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나를 과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써놓으면 그 써놓은 것도 또 어디다 써놨지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체력과 지력의 어떤 한계 이것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오기를 부르지 말고 거기에 또 적합한 작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작업이 저에게 또 참 영감처럼 떠오르면은 또 후속 작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이제 잠시 휴식을 통해서 또 더 큰 네. 어떤 다음을 네, 준비할 수 충전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소감도 전해주시고요. 또 이 원불교 교도 가운데에도 뭔가 원불교 문학 관심 갖고 좀 준비하는 우리 새내기 교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아니 전 평전 홍보를 하고 싶네요. 평전을 교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주셨어요. 근데 교도님들이 특히 젊은 교도님들이 여기다가 작가의 서명을 좀 해달라고 예. 가지고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끝까지 다 읽어야 돼. 다짐을 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처음에 사진을 하고 몇 장 읽다가 에이 하고 내버리지는 않겠지만 책꽂이에 꽂아두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다시 떠들어보지 않는 그런 독자 아닌 독자들이 있을까. 그런데 대종사님의 이 평전을 쓰면서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대종사님은 법설을 하시면서 항상 그 내세우는 키워드가 뭐냐면 간단하고 쉽게. 그래서 전 교도님들한테 저는 이거 심플하고 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연속극을 보더라도 처음에 그 1회 볼 때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 관계도 잘 모르고. 근데 2회, 3회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는 매달려서 그렇죠.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지만 좀 힘든 고비를 넘기면은 잘 읽힐 것이다. 딴 사람들한테 그 편집자를 비롯해 딴 사람들한테 읽혀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읽힌다고 그러더라. 이거 심플하고 쉽게 썼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읽으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사서 읽으시는 분들, 옆에서 읽는 거 보고 또 얻어서 읽으시는 분들, 네, 심플하고 쉽게 썼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네, 거기서 영양도 만점이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도 누리십시오. 예, 그렇군요. 대종사님의 그 뜻과 포부와 또 그분의 따뜻한 그런 품성을 이 소태산 평전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봉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난 봉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온통 담아서 수려한 글로 표현한 분.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문학을 통해 대중교화에 앞장서고 계신 일산교당 봉산 이경식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